오늘 법무부 업무보고 가운데 그런데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서 엄중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 화면 만나볼까요?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우리나라가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분노 그리고 황당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출소한 조두순과 최근에 출소한 김근식 때문에 지역사회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다음에는 학교 어린이와 유치원 등에서 최대 500m 이내의 거주와 야간 외출을 제한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좀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기 아까 저 화면에 나온 얘기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한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게 바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성범죄로 형량을 살고 나서 출소한 이후에도 재범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 하는 두 가지 점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무슨 뭐 제시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성범죄 피해자 아동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지어진 법인데요. 제시카법 같은 경우는 그 9살 여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저질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입법이 되면서 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형량이 25년이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25년 이상으로 그 형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평생 출소 이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차고 위치 추적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좀 형량을 높여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그 출소 이후에 뭐 거주라든지 이런 걸 제한하고 또 위치 추적이 늘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유출을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재발 방지, 재범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 차례 많은 그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예. 법무부가 주도해서 입법이 이루어져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좀 더 강화하고 두 번째 출소 이후에도 재범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또 나쁜 사람들인 건 알겠지만 이걸 또 이중 처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제가 기억되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소자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출소자가 서울에 살건 부산에 살건 대구에 살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는 거는 적법해요. 그러니까 이중처벌이 아니죠. 갔는데 그 갔는 장소가 근처에 진짜 유치원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상습성이 있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자, 우리가 섹슈얼 프레데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포식자의 입장이라면 옆에 있는 그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냥 그 상태로 주거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판사가 이제 그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하면서 야, 이런 사람이 이런 주거에 이런 근처에 사는 거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판사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주거 제한이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중처벌의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가되 이 사람이 어떠한 요건에 해당되면 그 요건에 해당된 사람을 판사가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한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나 피고인의 인권, 즉 출소자의 인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발 뻗고 사는 세상, 피해자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예. 세상, 그런 세상보다는 피해자가 발 뻗고 사는 세상이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업무보고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마약인데요.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위원님, 검찰은 그날 마약 단속한 적 없고요. 그리고 검찰 마약 단속 체제에 경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마약 청구하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네. 마약 수사를 잘하는 것이 검찰이나 법무부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 예산은 국민을 위한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요. 마약 사범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입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사실 이 내용 기억이 나는 게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배밖에 안 늘었는데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법무부나 검찰이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취지.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와 많이 연관이 돼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사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10대와 20대의 마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제가 미국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학생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떤 클럽이나 아니면 놀이터에 갔을 때 하나의 그 리트머스 종이를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펜타닐이라는 것이 혹시나 들어있는 음료수가 있을까 봐 그걸 반드시 찍어서 없다는 걸 확인하고 먹게끔 만드는 세상, 이 미국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마약과 전쟁하듯이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 청소년들도 결국 세상에서 그런 마약에 찌들게 되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거는 20대가 마약을 시작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마약을 할 수 있으니 이 마약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효과적인 타겟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0대와 20대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몇 배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 점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전쟁같이 마약과는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업무보고 얘기 핵심 내용만 하나하나씩 만나봤습니다.